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플랜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실손보험 도입이었고 이는 2007년에 달성됐습니다. 이어 두 번째 단계가 경증 질환부터 서서히 보험 급여도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모든 진료에 대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선택을 소비자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미국식 모델을 추구하면서 병원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비용을 민간 보험사에 청구토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보험사는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에 소유합니다. 이런 식의 보험사와 병원 복합체가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이끈 핵심 주체인 것입니다. 윤 정부가 국민의료보험 제도에서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4, 5만 원 정도 보험료를 깎아주며 생색을 냈지만 사실은 의료 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었음을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생긴 응급, 중증의료 공백을 엉뚱한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면서 결국 플랫폼 회사나 재벌 대기업들을 배불리며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점도 이어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정부의 실손보험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 민영화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업계가 개정 요청을 해온 지 14년 만에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직접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진단서와 영수증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의 우편이나 팩스, 모바일 앱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해 왔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개정한 요구에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통과된 개정법은 보험회사가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즉, 의료기관이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늘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보험사들이 왜 굳이 편의성을 따지면서 돈을 되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수구보수 언론 또한 지난 수년간 이 보험업법 개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며 보험사들 입장을 받아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사들이 가입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병에 걸린 가장 절박한 순간엔 보험금 지급을 차갑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암의 직접 치료만 보장한다고 약관에 몰래 끼워 넣은 문구를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 보장을 거절하거나 암 환자가 받은 대부분의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1주치도 주지 않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혹은 환자를 본 적도 없는 보험사 자문의가 보험사 돈을 받고 소견서를 써 주치의 진단과 치료를 부정하는 것도 대표적 수법입니다. 이랬던 보험사가 왜 갑자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자 정보를 전자 형태로 가져가서 축적하고 갱신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로 넘어가는 정보에 더 민감한 세밀한 개인 의료정보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정보는 보험가입 거절이나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지급 거절 등에 활용될 것이기에 소비자 편익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 정부는 청구 자료를 보험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청구 기록은 보험사에 남아 활용됩니다. 심지어 보험신용정보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보험사가 이를 공유합니다. 5년도 더 넘어 고지 의무가 없어진 사소한 치료나
남겨진 진단명도 다른 회사 보험에 가입할 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업법 개정 후 보험사들이 중개기관으로 개인들의 전자정보를 모으는 곳은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입니다.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이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연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으로서 개인 의료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2017년에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현대자동차 고객 정보와 결합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개인의 의료 정보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신용정보원도 중개기관 후보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원은 바로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어디를 정하든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 의료, 건강정보도둑법이라고 명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볼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들이 청구 전산화를 시작으로 종국에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들이 지난 14년간 줄기차게 청구를 통한 의료정보 전산화를 향해 매진해온 이유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연계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 자료를 직접 전송하게 하는 의료기관 보험사 직불제도를 구축하면서 보험사와 언론 및 정부 그리고 일부 소비자 단체가 또다시 국민들의 편의를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악명 높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개한 삼성생명 의료 민영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플랜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실손보험 도입이었고 이는 2007년에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부분은 공보험이, 비급여는 민간보험이 맡게 됐던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단계가 경증 질환부터 서서히 보험급여도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모든 진료에 대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선택을 소비자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미국식 모델을 추구하면서 병원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비용을 민간보험사에 청구토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보험사는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에 소유합니다. 이런 식의 보험사와 병원 복합체가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이끈 핵심 주체인 것입니다. 미국 의료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너무 비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티모시 딘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쪽지를 은행원에 건넸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저는 은행 강도입니다. 저에게 1달러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기 있는 의자에 앉아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에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가 악명 높다고 앞에서 말했는지 아시겠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국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블루실드, 블루크로스, 시그나, 에트나, 휴메나, 카이저 등등 수없이 많은 의료보험 회사가 존재합니다. 각 병원과 클리닉들은 이들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비적용 보험인 경우 의료비 비교만 해도 엑스레이는 한국 2만원, 미국 350불, MRI는 한국 40만원, 미국 3,500불, CT는 한국 10만원, 미국 1,600불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먼저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각 회사가 이익에 맞게 수천 가지의 보험 옵션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각 보험 회사별로 수만 가지 옵션과 질병 코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전담 인력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력 및 인건비 손실이 매우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소송비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소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아도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소송이 돌아올까 혈액 검사부터 온갖 검사를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한국 유학생들의 경험담이 많지만 한 사례로 한 학생이 요구르트를 먹고 속이 안 좋아서 한국처럼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 청구비가 1,200만 원이나 나와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 파산의 60%는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규모가 큰 회사나 정부는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보험 적용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의료보험 제도와 비교했을 때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윤 정부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질수록 국민들의 의무 가입에 대한 불만은 커질 테고 결국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민간보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 말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원이 의료 민영화에 물꼬를 터줬다면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은 윤 정부인 것입니다. 이미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대신 민간병원에 공적 자금을 투여해 민간 영역의 확대에 방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많은 우려 속에서 경제관료 출신 조규홍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는 취임 이후 몇 달 동안 의료 민영화로 의심되는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 공공기관 운영회의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만성질환에 영리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전 정부에서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실손보험이 없어도 의료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도 또 완벽하게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 간소화라는 허울 좋은 용어를 명분 삼아 결국은 보험사들을 배불리기 위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의료정보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도 위반했습니다. 환자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정보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공익 목적도 아닌 사기업의 영리 행위를 위해 법에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보험사들의 수건이긴 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실손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목표를 이루고자 나아갈 것입니다. 윤 정부의 무능과 비효율로 위기가 심화될수록 우리 경제 또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윤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핑계로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민간에 넘기고자 할 것입니다. 이미 한전 민영화, 철도 민영화 등등 우회적인 민영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의료 민영화도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개정안을 통해 차곡차곡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간 영역으로 점차 전환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최악의 의료 시스템처럼 될 것입니다. 윤 정부의 수많은 총체적 역행 중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 존속에 직결되는 의료 민영화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저지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윤 정부를 향한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